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필기는 끝났고요. 우리 이제 실기에 필답형 우리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필답형은요. 여러분들 그 필기에서 조사 방법론 1, 조사 방법론 2를 갖다 우리 시험 봤잖아요. 각각 100점으로 봤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요. 요게 이제 60점 배점입니다. 자, 1차에서 잘했다라면 여기에서도 고득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요거를 준비를 하는 이유는 필기에서는 1, 2, 3, 4번 중에서 우리가 찍기를 했다라면 요거는 우리가 허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법이 조금 틀리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적어줘야 될지 여기서는 그 내용 위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시죠. 자, 필답형입니다. 조사 방법론 1의 우리 첫 번째 챕터 과학적 연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딱 포인트 한 군데서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사회조사, 연구를 갖다가 왜 하는지 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볼게요. 자, 우리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연구는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진행을 하죠. 자, 이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조사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혹은 알고 싶어 하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 외부로 우리가 출판되거나 혹은 공개됐을 때 자, 요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설명을 할 때 그냥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사실 그런 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된 내용들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 연구가 된 거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일반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 일반화가 돼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요번에 나온 연구 결과 보니까 이렇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야지 라고 일반화가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 결과를 갖다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딱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됐다라면 그 연구된 내용들은 연구된 결과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연구 조사가 맞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면 이거는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자, 자료가 제공하는 그런 범위 안에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막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다 알아야 돼요. 간결하게 딱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현상들이 원인이 어떤 거고 결과는 어떤 거다라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정론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이런 것도 있죠. 재생 가능성. 자,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을 똑같이 한다라면 반드시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거 맞아. 딱 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화 가능성이라는 건요. 연구 내용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변했어요. 그럼 상황이 변하도록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다른 결과가 연결이 된다? 그럼 결론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런 개념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은 연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야 라는 그 개념을 다른 연구자들이 다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뭐다? 라고 하면 그 뭐라는 거를 갖다가 이해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막 구름 잡듯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연구에 해당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럼 이런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연역적인 거는요.
자, 우리가 딱 요것만 기억을 해 놓자고요. 사실에서 출발해서 이론으로 가면, 요거는 귀고요. 이론에서 사실로 가면 연역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귀, 이사연. 제가 1차 시험 때도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연역적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이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로 갑니다. 그래야 연역적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이론적 전제를 가지고. 항상 출발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한답니다. 이사연. 딱이죠. 자, 그래서 이론적 결론을 유도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론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공리에서 출발을 해서 어떤 논리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 자, 요 4단계를 거칩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 나중에 시험이 나오더라도 이런 연역법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한 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예죠? 이론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자, 요게 우리 연역법이에요. 그렇죠? 요 반대로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에서부터 이론으로 가는 귀납적 방법. 자, 그 귀납적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이귀. 사실에서 이론으로 가는 건 귀납법입니다. 자, 여기 경험 세계라고 해놨거든요. 경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 자, 그쵸? 사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공통적인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유형에서 어떤 객관적인 수준에서 사실에서 이론으로 객관적인 수준. 객관적인 수준이 이론이라는 얘기죠. 자, 관찰된 사실 중에서 공통적인 유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 사실 중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 자, 이때 우리가 통계적 분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자, 사실에서 이론으로. 자, 귀납법은 어떤 특수한 사실을 전제로 사실로 출발을 하죠. 자, 일반적인 진리 또는 원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또 보고 있냐면은 자, 소크라테스 얘기를 갖다가 적용을 하면은 자, 어떤 걸로 볼게요. 자, 먼저 관찰을 통해서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럼 다른 사람들도 죽어요. 소크라테스도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죽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이거 이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이론. 이건 좀 힘드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그 연역법을 갖다가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이귀, 이사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석 단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분석 단위. 자, 분석 단위라는 건 뭐냐면 연구자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갖다가 다 하면 좋겠지만 전체를 못한다 그래서 이 표본을 갖다 이만큼 뽑아서 했잖아요. 그리고서 전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표본 추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최소 단위 이게 되는 거고요. 개인이나 집단, 프로그램, 조직, 정책, 제도, 사회적 생성물 자, 이런 것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단위는 이런 건데 자, 여기서 분석 단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 분석 단위 그래 알겠어. 그런데 분석 단위를 갖다가 선택할 때 오류가 뭐지?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집중해서 학습을 해놔야 됩니다. 오류가 생기면 항상 고쳐야죠. 고칠 때 특별한 처방이 뭐냐? 그 처방이 개생환입니다. 개생환. 자, 이 개생환을 먹으면 요 오류를 해석할 수 있어요. 유체도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개생환. 자, 뭐냐? 개인주의적 오류, 생태학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자, 요 3가지입니다. 그 개생환이에요. 자, 그렇게
유치하게 외우더라도 내용들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각각 하나씩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요 오류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 일단 외워놔야 되겠죠. 요 내용들은. 자, 개인주의적 오류는요. 각각 개인주의적인 게 전체가 이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 이 개인적인 거를 갖다가 가지고서 전체를 갖다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필답형에서 쓸 때는 개개인을 가지고서 전체가 이렇다라고 하는 오류. 이렇게 한 줄만 써도 점수는 나와요. 근데 아주 완벽하게 만약에 10점짜리로 나왔다. 근데 10점 다 맞기는 힘들겠죠. 한 줄 가지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읽어서 살을 좀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스캐닝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계속 막 정독해서 막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스캐닝만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연구 결과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 중에 어떤 개별 사례에 근거해서 어떤 거시적 사건. 개인을 가지고서 전체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쵸? 항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오류를 우리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특성에 관한 자료로부터 집단 특성을 도출할 경우에 약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오류를 갖다가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한다. 자, 뭐냐면 어느 대학생 개인의 특성에 기초해서 대학생 한 명을 봤는데 그 대학교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없다란 얘기죠. 그런 오류가 개인주의적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생태학적 오류는요. 이 반대예요. 개인적인 거. 전체를 가지고서 개인을 판단을 한다? 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생태학적인 오류입니다. 자, 볼게요. 개인주의적 오류와는 반대되는 오류. 자, 우리가 그러니까 분석 단위에 대해서 오류 얘기했을 때 개생환만이 있으면 개인주의적 오류 가지고서 생태학적 오류 설명할 수 있고 그 반대적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생태학적인 오류 가지고서 개인주의적인 것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만 써도 두 줄씩, 네 줄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 나가셔야 여러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집단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해서 집단을 가지고서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 추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발생하는 오류. 자, 어떤 연구에서 미국에서 어떤 도시 중에서 동양인의 비율이 높은 도시가 동양인의 비율이 낮은 도시보다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을 동양인 정신질환자가 백인 정신질환보다 더 많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쵸? 각각 다 측정해 봐야죠, 이거는. 그쵸? 그렇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생하는 오류가 우리 무슨 오류요? 생태학적인 오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환원주의적 오류. 자, 요거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이해하는데, 유관 적합한 개념 또는 변수의 종류를 한정시켜버려서 나타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정시켜버리면 거기에 대한 특성을 다 못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특성, 털이 있다. 끝인가요? 고양이도 털이 있고 동물 중에 털 없는 사람도 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한정시켜버리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환원주의 오류, 개체주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원주의 오류가 더 넓은 개념이 되는 거고요. 환원주의 오류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개, 털 얘기했지만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을 경제적 변수만 가지고 한다? 아니죠. 뭐 성별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인종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딱 경제적인 거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하다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진단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확 줄이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개체주의적 오류, 분석 단위에서 오는 오류고 환원주의적 오류는 변수 선정해서 변수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변수를 많이 하면 좋다. 자,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데 변수는 너무 많아도 안 된다. 딱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설명을 하는데 뭐 4가지, 5가지 뭐 이 정도 하지 뭐 100가지 이렇게 막 가가지고서는 너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변수에서 선정해서 오는 오류이긴 하지만 적당한 변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첫 시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써야 될지, 또 어떤 거를 갖다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조금 좀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